오늘은 1882년부터 1941년까지 살았던 영국의 여류 작가이자 여성 인권 운동가였던 버지니아 울프의 에세이 삼기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어느 지배계층 남성으로부터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버지니아 울프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녀의 답변들 중에서 많은 보물들을 찾아냈으니 몇 번에 나누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교육받은 남성이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여성의 견해를 물어보았습니까? 그러니 그 답을 시도해 보기로 합시다. 비록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도라 하더라도 말이지요. 당신이 이해할 수 없고 우리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근원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남을 것입니다. 우선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누구나 본능적으로 그리듯이 편지를 받을 사람의 스케치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편지의 저편에서 숨쉬고 있는 따뜻한 사람이 없다면 편지란 무가치한 것이니까요. 전쟁은 언제나 여성이 아닌 남성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척 협소하고 제한된 직접 경험의 좁은 틀 속에 우리가 더 이상 갇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애를 그린 그림을 보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으니까요. 종이에 이름을 갈겨 쓰기란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같은 세계를 보지만 다른 눈으로 봅니다. 나는 이 문장에서 사이비 기자, 사이비 학자들을 떠올립니다. 그런 인간들은 양심이 아닌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 9개에 1개의 거짓을 살짝 끼워 넣어 갈겨 씁니다.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따위 갈겨 쓰기가 그따위 인간들에게는 쉬운 일이고 그따위에게 세뇌된 인간들과 나는 같은 세계를 보지만 다른 눈으로 해석합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녀는 순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판할 수 있지요. 마침내 그녀는 공평무사한 영향력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주교와 같은 성직자들의 화려한 옷을 비웃습니다. 법관, 교수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옷을 비웃습니다. 장교들의 옷과 그 옷에 달려있는 훈장을 조롱합니다. 고도로 정교한 당신의 의상은 분명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벌거숭이를 감싸고 허영심을 충족시켜주며 시각적인 즐거움을 줄 뿐 아니라 그 의상을 입는 사람의 사회적, 직업적, 지적 지위를 선전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초라한 비유를 너그러이 봐주신다면 당신의 의상은 식료품 가게의 꼬리표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속 조각이나 리본, 색깔 있는 두건이나 가운을 걸침으로써 지적이건 도덕적이건 그 밖에 어떤 가치이건 표시하는 것은 조롱받을 만한 미개한 행위라는 전통 혹은 믿음이 아직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야만인들의 의식을 그런 식으로 조롱하지요. 나는 버지니아 울프의 이러한 견해에 공감합니다. 허례허식을 매우 싫어하는 나도 특정 직책이나 지위를 선전하는 옷이나 장식물을 보면 비웃습니다. 평범함과 평등을 사랑하는 나는 특별함 또는 권위를 과시하는 괴상한 의식이나 요상스런 옷 보기를 싫어합니다. 결혼식 신부는 면사포를 써야 한다거나 장례식에 어떤 복장을 해야 한다는 따위의 말을 들으면 속이 쓰리고 위산이 넘어오는 듯 불쾌해집니다. 그럼 대학교와 교육에 대한 작가의 견해를 소개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교육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무력을 증오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력을 사용하도록 가르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은 교육받는 이들에게 관대함과 너그러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그들의 소유물, 그 시인이 말한 영광과 권력을 손에 움켜쥐고 유지하느라 노심초사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나누자는 요청을 받을 때 무력이 아니라 무력보다 훨씬 교묘한 방법을 사용할 것임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력과 소유욕은 전쟁과 아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전쟁을 방지하려는데 대학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당신의 대학을 다른 방식으로 재건해야 합니다. 그것은 젊고 가난한 대학입니다. 그러니 이 자질들을 이용하여 젊음과 빈곤의 기반을 둔 대학을 설립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 실험적인 대학, 모험적인 대학이 되겠지요. 그 대학을 그 나름의 방침에 따라 설립하도록 합시다. 조각된 돌이나 스테인드 글라스로 지을 것이 아니라 값싸고 쉽게 탈 수 있는 재질로 지어서 먼지를 축적하거나 전통적인 관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합시다. 예배당을 짓지 마십시오. 사슬에 매달린 책과 초반폰을 유리상자 속에 보관하는 도서관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림들과 책들을 항상 새로운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각 세대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값싸게 새로 장식하도록 하십시오. 살아있는 예술가들의 작품은 값이 싸지요. 그들은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스스로 작품을 헌정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새로운 대학, 가난한 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기술은 아닙니다. 통치하고 살해하고 토지와 자본을 획득하는 기술도 아니지요. 그런 것들은 너무 많은 경상비를 요구합니다. 임금과 제복과 예식이 필요하니까요. 가난한 대학은 값싸게 가르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컨대 약학, 수학, 음악, 회화, 문학 같은 것이지요. 또한 친교의 기술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마음을 이해하는 기술, 그와 관련된 대화, 의복, 요리법 등의 사소한 기술들이지요. 새로운 대학, 가난한 대학은 차별화와 특수화가 아니라 결합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대학이 가난하다면 제공할 것이 없으므로 경쟁도 없어질 것입니다. 삶은 개방되고 편안해지겠지요. 배움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그곳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작가에게 있어서 시험이나 학위에 관심을 두지 않고 또한 문학으로 어떤 명예나 이익을 얻을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예술 그 자체를 생각하는 사람들과 글쓰기의 기술을 토론하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곳은 인간들 간의 교제가 자유로운 곳이니까요. 부자와 가난한 자, 똑똑한 자와 어리석은 자라는 하찮은 차이로 구분되지 않고 온갖 부류의 다양한 차이를 가진 마음과 몸과 영혼이 만나서 협력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새로운 대학, 가난한 대학을 설립합시다. 학문 그 자체를 추구하는 그곳에서는 선전이 없어지고 학위도 없고 강의나 설교도 하지 않습니다. 경쟁과 질투심을 낳는 예전의 유해한 장식들과 과시적인 행렬도 사라질 것입니다.